한 번만, 딱 한 번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12살 사내 아이가 어린 누이를 등에 업은 채 낯선 사내의 소매자락을 덥석 붙들었습니다. 저만치 고갯마루에서는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달려 오고 있었지요. 아이의 두 발은 흙투성이였고 등에 업힌 누이는 열에 들떠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사내는 허름한 갓에 무명 두루마기 차림이었지만 그 소매자락은 이 나라에서 아무나 붙잡아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어느 두매산골에 서구라는 사내 아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12살, 몸은 마르고 볕에 그을렸지만 눈매만은 또렷한 아이였지요. 또래 아이들이 서당에 다니고 부모 품에서 응석을 부릴 나이에 서구는 벌써 어른 몫의 짐을 지고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서구에게는 5살 배기 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명월이었지요. 볼이 여위였어도 눈이 크고 맑은 아이였습니다. 남매에게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성도 없었지요. 있는 것이라고는 서로의 손을 맞잡은 두 손과 낡은 보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서구는 어릴 적 일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주 어린 시절 커다란 기와집 마당과 자신을 안아 올리던 누군가의 따뜻한 품이 어렴풋이 떠오를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서구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뒤집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남매는 낯선 산골에 버려져 있었으니까요. 오라비,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는 어디 갔어? 명월이 이따금 그렇게 물으면 서구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글쎄다. 아주 먼 곳에 계시겠지.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게다. 언제 만나? 우리 명월이가 조금 더 크면 그때는 꼭 만날게야. 서구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요.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마당에 언젠가 만날 날이 오기나 할지 서구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서구는 명월을 업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물을 길어주고 밥 한 술을 얻었고 밤에는 헛간 처마 밑에서 누이를 품에 안고 잠을 청했지요. 사람들은 어린 남매를 딱하게 여기다가도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얻어먹는 입이 둘이면 누구든 부담스러운 법이었으니까요. 봄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캤고 여름이면 냇가에서 다슬기를 주웠습니다. 가을에는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웠고 겨울에는 장터를 돌며 언 손을 호호 불었지요. 서구의 손등은 늘 터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구는 한 번도 명월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지요. 오라비, 우리는 왜 집이 없어? 명월이 그렇게 물으면 서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요. 집이 왜 없어? 하늘이 우리 지붕이고 땅이 우리 방바닥이 아니냐. 이만한 집이 어디 있다고. 그럼 우리 집은 참 크네. 명월이 까르르 웃으면 서구의 마음도 잠시 놓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찬바람이 헛간 틈으로 스며들면 서구는 제 저고리를 벗어 누이를 덮어 주었지요. 제 몸이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끝에 서구가 어느 부잣집 문간에서 밥을 구걸했지요. 그 집 하인이 식은 밥 한 덩이를 던져주며 비웃었습니다. 거지 남매로구나.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빌어먹고 다니다니. 쯧쯧. 서구는 그 밥 한 덩이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넙죽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명월에게 달려가 그 밥을 먹였지요. 정작 자신은 한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라비는 안 먹어? 오라비는 아까 많이 먹었다. 어서 먹어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서구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요. 그래도 누이 앞에서는 늘 배부른 척을 했습니다. 명월이 걱정할까 봐서였지요. 한 번은 명월이 그런 오라비의 손을 가만히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손으로 오라비의 앙상한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져보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오라비, 나 다 컸으니까 이제 반만 먹을게. 오라비도 먹어. 허허, 우리 명월이가 다 컸구나. 그래도 오라비는 배부르다니까. 서구는 웃으며 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서구의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지요. 5살 어린 것이 벌써 오라비를 걱정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것이 서구는 못내 미안하고 서러웠던 것입니다. 남매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뿐인 세상이었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남매가 다리 밑에서 떨고 있는데 웬 사나운 개가 으르렁대며 다가왔지요. 서구는 얼른 명월을 등 뒤로 감추고 두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저리 가, 내 누이는 못 건드린다. 서구가 돌멩이를 집어들고 맞서자 개는 슬금슬금 물러갔습니다. 명월은 오라비의 등 뒤에서 벌벌 떨며 물었지요. 오라비, 안 무서워? 무섭긴. 이 오라비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걱정 말거라. 서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실은 그 작은 가슴도 콩닥콩닥 뛰고 있었습니다. 다만 누이 앞에서만은 늘 씩씩한 오라비이고 싶었던 것이지요. 어느 해 겨울 남매는 어느 장터 마을에 흘러들었습니다. 제법 큰 고을이라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서구는 명월을 담벼락 양지에 앉혀두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명월아, 오라비가 올 때까지 여기 꼼짝 말고 앉아 있어라. 낯선 사람이 부르거든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알겠지? 응. 오라비 금방 와? 그럼 금방 오고 말고. 서구는 지게꾼들 틈에 끼어 짐을 날랐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처음엔 아무도 일을 주지 않았지만 서구가 어른 몫의 쌀가마를 이 악물고 지어 나르는 것을 보고는 하나둘 일을 맡기기 시작했지요. 어깨가 벗겨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서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담벼락에서 저를 기다리는 누이를 생각하면 힘든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무거운 쌀가마를 나르고 받은 것은 엽전 몇 잎이었지요. 그래도 서구는 그 엽전을 손에 꼭 쥐고 달려왔습니다. 명월아, 이거 봐라. 오늘은 엿을 사 먹자. 그 말에 명월의 얼굴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오라비의 손을 잡고 엿장수 앞에 선 명월은 세상을 다 가진 아이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 한 노파가 남매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이 흐린 노파였지요. 젊은 시절 어느 대갓집에서 유모 노릇을 했다는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명월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저 눈매 저 이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노파의 가슴이 까닭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젖을 물려 키운 어느 도련님의 얼굴이 어린 명월의 이마 위로 겹쳐 떠올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댁은 이미 오래전에 풍비박산이 나서 살아남은 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남매에게 다가와 서구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얘야, 너희 부모는 어디 계시냐? 없습니다. 성은 무엇이냐? 서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모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어서 성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노파는 그 말에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그러고는 품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남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불쌍한 것들, 잘 들어라. 사람은 말이다. 제 뿌리를 몰라도 그 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다. 감춰진 핏줄은 언젠가 반드시 제 주인을 찾아가는 법이야. 서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가 고파서 노파가 준 주먹밥을 명월에게 먼저 먹였을 뿐이었지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희에게 이런 것을 다 됐다 써. 늙은이가 주는 것이니 그냥 받아두어라. 노파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명월의 저고리 옷고름을 슬쩍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다 명월의 머리에 메인 낡은 도투락 땡기에 눈길이 멎었지요. 색이 바래고 올이 다 풀렸지만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매듭이었습니다. 노파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이 댕기는 어디서 났느냐? 모릅니다. 명월이가 아주 어릴 적부터 메고 있던 것이라 저도 잘. 노파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한 소리를 했다가 어린 것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노파는 남매의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이윽고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만 사라지기 전 나직이 한마디를 남겼지요. 부디 그 댕기만은 잃어버리지 말거라. 알겠느냐? 그날 밤 서구는 헛간 처마 밑에서 명월을 품에 안고 노파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오라비,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어서 자거라. 명월아. 근데 오라비, 그 할머니가 왜 자꾸 내 댕기를 봤어? 예쁜 댕기라서 그랬겠지. 우리 명월이가 예쁘니까. 서구는 웃으며 누이의 이마를 짚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구의 손끝에 뜨끈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명월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명월아, 너 열이 나는구나. 이런. 서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낮에 찬 바람을 오래 쐰 탓인지 명월의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서구는 얼른 제 저고리를 벗어 누이를 감싸고 언 손을 비벼 명월의 발을 데웠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오라비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거라. 내일 날이 밝으면 약을 구해올 테니. 명월은 오라비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누이를 간호했지요. 그러면서 노파가 남긴 말을 자꾸만 곱씹었습니다. 제 뿌리를 몰라도 그 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감춰진 핏줄은 제 주인을 찾아간다. 어린 서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었지요. 서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노파가 남긴 말은 훗날 남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첫 실말이었지요. 다만 그때는 아무도 서구 자신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누이의 약을 구하러 나선 서구 앞에 뜻하지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옛날 옛적 그 고을에서 하루 길을 가면 닿는 곳에 큰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을을 소나귀에 쥐고 있는 이가 바로 정연대감이었지요. 대감이란 나라의 높은 벼슬아치를 부르는 말입니다. 정연대감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세도가였는데 무슨 연유인지 몇 해 전부터 이 고을에 눌러앉아 큰 저택을 짓고 살았지요. 사람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대감이 어찌하여 이런 시골에 내려왔는지 말이지요. 하지만 대감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을이 오래전 자신이 죽인 그 충신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지요. 대감은 혹여 그 충신의 자식들이 고향을 찾아들지 않을까 싶어 아예 이곳에 눌러앉아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연 대감의 저택은 그 고을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했습니다. 높은 담장이 성벽처럼 둘러섰고 대문 앞에는 늘 건장한 하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지요. 마당에는 진귀한 나무와 돌이 그득했고 곳간에는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지요. 정연 대감은 기름진 얼굴에 늘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는 인매 뒤에는 서슬퍼런 냉기가 감춰져 있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대감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대감의 눈 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집안이 거덜나는 일이 예사였으니까요. 한 번은 어느 농부가 대감의 논에 물기를 잘못되었다 하여 곤장을 맞고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상인은 대감에게 바칠 진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 재산을 빼앗겼지요. 세상에, 그 상인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다지 뭐야. 쉿, 그런 소리 말게. 담벼락에도 귀가 있다네. 고을 사람들은 대감의 이야기가 나오면 늘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대감의 뒤에는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들이 든든히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대감은 봄가을로 세곡을 2배씩 거두어 들였습니다. 세곡이란 나라에 바치는 곡식인데 대감은 그중 절반을 제 곳간으로 빼돌렸지요. 그러고도 모자라 백성들의 논밭까지 헐값에 빼앗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들이 야반도주를 하는 일도 잦았지요. 이러다 이 고을 사람씨가 마르겠네. 관아의 하소연을 해봐도 소용없어. 원님도 대감 눈치만 보는 걸. 백성들은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하늘 같은 대감에게 감히 맞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으니까요. 참, 세상이 어찌 일이 되었는지. 착한 사람은 굶어 죽고 악한 자는 배 두드리며 사니 말일세. 쉿, 또 그 소리. 언젠가는 하늘이 벌하시겠지. 그날이 오기나 할지 모르겠네만. 노인들은 그렇게 수군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이렇듯 정현 대감은 온 고을을 제 소나귀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하루는 청지기가 대감 앞에 굽실거리며 아뢰었지요. 청지기란 대갓집 살림을 도맡아 하는 우두머리 하인을 이르는 말이지요. 대감마님, 올해 세곡을 이만큼 더 거두어드렸습니다. 수고했다. 한데 요즘 고을에 떠도는 소문이 없더냐. 소문이라 하시면 쓸데없는 것을 캐고 다니는 자들 말이다. 지난 일을 들추는 자가 있거든. 즉시 내게 고하라. 알겠느냐?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정현 대감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대감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몇 해 전 자신이 저지른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만 아니었다면 대감은 지금도 2 다리 뻗고 편히 잤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감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요. 억울하게 죽어간 어느 충신의 얼굴이 자꾸만 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충신의 이름은 이제 아무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온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 풍비박산이 났으니까요. 역적이란 나라를 배신한 큰 죄인을 이르는 말이지요. 하지만 정현 대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충신이 실은 역적이 아니라 자신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인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충신은 원래 대감과 한 조정에 몸담은 벼슬아치였습니다. 강직하고 올고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충신이 하필 정현 대감이 몰래 저지른 비리를 알아채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현, 그대가 나라 돈을 빼돌린 증좌를 내 손에 쥐고 있소. 스스로 자복하지 않으면 내 임금께 낱낱이 아뢰겠소. 그 말을 들은 정현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충신이 입을 여는 날에는 제 목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궁지에 몰린 정현은 결국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도리어 그 충신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우기로 한 것이지요. 영모란 임금을 몰아내려는 큰 죄를 이르는 말입니다. 정현은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 증인을 사서 그 충신을 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충신은 억울하게 죽고 그 집안은 하루아침에 결단이 났지요. 그렇게 정현은 제 죄를 감추고 오히려 그 공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현의 마음은 편치 못했습니다. 그 충신은 젊은 시절 정현과 둘도 없이 가까운 벗이었으니까요. 함께 글을 읽고 벼슬길에 오른 사이였지요. 그런 벗을 제 손으로 죽였으니 아무리 모진 정현이라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자가 먼저 나를 몰아세웠어. 나는 그저 살고자 했을 뿐이야.
정현은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죽은 벗의 얼굴은 좀처럼 잊히지 않았지요. 특히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 벗이 죽기 직전 남긴 말이었습니다. 정현, 그대가 내 목숨은 앗아갈 수 있어도 진실만은 앗지 못할 것이요. 내 자식들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이 억울함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것이요. 그 말이 정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요. 그래서 정현은 더욱 그 아이들의 행방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도 대감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피 묻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대감을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자신이 역적으로 몰아 죽인 그 충신이었지요. 내가 내 집안을 무너뜨렸구나. 하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 자식들이 살아있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닥쳐라. 다 죽었다. 내 자식들은 다 죽었단 말이다. 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대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꿈이었구나. 또 그 꿈이야.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들이켰습니다. 벌써 몇 해째 같은 악몽에 시달리는지 몰랐지요. 그럴수록 대감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죄책감을 떨쳐내려는 듯 백성들을 더 모질게 쥐어짰지요. 그 충신에게는 어린 자식 둘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결단날 때 그 아이들만은 어디론가 사라져 끝내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지요. 대감은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살아있을 리 없이 그 어린 것들이 어찌 살아남았겠느냐. 정현 대감은 애써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시가 박혀 있었지요. 만에 하나 그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대감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대감은 사병을 풀어 지난 일을 캐는 자라면 누구든 잡아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병이란 권세가가 남몰래 부리는 무사들을 이르는 말이지요.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살아있다면 싹을 잘라야지. 정현 대감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감은 사병 우두머리를 불러들였지요.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요즘 이 고을에 떠도는 아이들이 있느냐? 특히 부모 없이 둘이 붙어 다니는 것들 말이다. 사병 우두머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워낙 거지 아이들이 많아서 한데 어찌 그런 것을 찾으십니까? 쓸데없는 것은 묻지 마라.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사내 아이 하나에 계집 아이 하나, 그렇게 둘이 붙어 다니는 것들을 보거든 즉시 붙잡아 오너라. 얼굴을 똑똑히 봐 두란 말이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한데 그 아이들이 무슨 죄라도 어허, 또 묻는구나. 잔말 말고 산길목마다 사람을 세워라. 오가는 아이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한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사병 우두머리가 물러가자 대감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매만은 어디 안 갈 게다.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 아비를 닮았겠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어. 정현 대감은 고을 곳곳에 사병을 풀어 오가는 이들을 낱낱이 감시하게 했지요. 특히 부모 없이 떠도는 어린아이들을 눈여겨보라 일렀습니다. 혹여 그 충신의 자식들이 아닐까 싶어서였지요. 이렇게 대감이 어두운 비밀을 감춘 채 이빨을 갈고 있는 사이 서구와 명월은 그런 사정을 까맣게 모른 채 그 고을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어린 남매의 운명이 서서히 그 무서운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노파가 남긴 그 알 수 없는 말과 명월의 낡은 도투락 댕기가 이제 곧 온 세상을 뒤흔들 큰 소용돌이의 한복판으로 남매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명월이 열병으로 앓아눕던 그 이튿날의 일입니다. 서구는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명월의 열이 밤새 더 오른 탓이었지요. 밤새 명월은 헛소리를 하며 알았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 대도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지요. 서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명월아, 오라비가 약을 구해올 테니 조금만 참거라. 응, 오라비, 나 무서워. 가지마. 금방 올게. 이 오라비를 믿지. 응, 빨리 와야 해. 명월이 혼자 있으면 무서워. 명월이 오라비의 옷자락을 힘없이 붙들었습니다. 서구는 그 조그만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애써 웃어 보였지요. 오라비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거 알지? 눈 깜짝할 새에 약 지어서 돌아올 테니까 착하게 누워 있어라. 서구는 명월을 헛간에 미어두고 이불을 단단히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를 악물고 달렸지요. 약방까지는 10리 길이었습니다. 10리라면 어른걸음으로도 한참인 거리였지만 서구는 누이를 생각하며 쉬지 않고 내달렸지요. 서구는 그동안 모은 엽전을 손에 꼭 쥐고 한달음에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약방에 이르러 서구는 숨을 헐떡이며 애원했습니다. 어르신, 제 누이가 열이 펄펄 끓습니다. 약 좀 지어 주십시오. 돈은 여기 있습니다. 약방 노인은 서구가 내민 엽전을 세어보더니 혀를 찼지요.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 열을 내리는 약재가 요즘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그럼 어찌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서구가 무릎을 꿇고 매달리자 약방 노인도 딱했던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녀석. 대체 그 아픈 아이가 누구기에 이리 애를 쓰느냐. 제 하나뿐인 누이입니다. 부모도 없이 저희 둘만 남았는데 명월이마저 잘못되면 저는 정말 못 삽니다. 그 말에 약방 노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노인은 잠시 서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정 그렇다면 산 너머 약초꾼을 찾아가 보아라. 거기 가면 값싼 약초를 구할 수 있을 게다. 다만 무엇입니까? 그 길이 요즘 흉흉하다. 웬 사나운 자들이 길목을 지키고 서서 오가는 사람을 붙잡는다는구나. 조심하거라. 괜히 그 험한 자들 눈에 띄었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서구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누이의 약을 구할 수만 있다면 사나운 자들이 아니라 호랑이가 나온다 해도 갈 참이었으니까요. 서구는 약방 노인에게 넙죽 절을 하고 곧장 산길로 향했지요. 그런데 서구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산길 길목을 지키고 선 사나운 자들이 실은 정현 대감이 은밀히 풀어놓은 사병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감은 지난 일을 캐고 다니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그리고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고을 곳곳에 사병을 풀어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구가 산길을 얼마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험상궂은 산의 서넛이 불쑥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나같이 몽둥이를 들고 눈빛이 사나운 자들이었지요. 거기 서라. 어린 놈이 이 산길에 무슨 볼일이냐. 저는 약초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누이가 아파서. 약초, 이 험한 산길을 어린 놈이 혼자. 수상하구나. 사병들은 서구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서구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지요. 가만히 있자. 내 이놈, 얼굴이 어딘가 낯이 있구나. 너 어디서 왔느냐? 부모는 누구냐? 부모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부모가 없어. 그럼 떠돌이란 말이지. 나이는 몇이고 형제는 있느냐? 꼭 누이가 있지 않으냐? 서구는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자들이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무는 것인지, 특히 누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문득 대감이 사내 아이 하나에 계집아이 하나, 그렇게 둘이 붙어 다니는 아이들을 잡아 오라 했던 것을 서구로서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서구는 얼른 둘러댔지요. 저 혼자입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정말이냐? 거짓을 고하면
경을 칠 줄 알아라. 저 정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서구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노련한 사병이 그것을 놓칠 리 없었지요. 이놈, 거짓말이렸다.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숨기는 것이 있구나. 게다가 그 눈매 영락없이 그 얼굴이야. 여봐라, 이놈을 붙잡아라. 대감마님께 데려가면 큰 상을 받을 게다. 저놈 잡아라. 놓치면 안 된다. 사병들이 우르르 달려들자 서구는 혼비백산하여 몸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몸이 날래고 산길에 익숙한 덕에 서구는 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갔지요. 하지만 사병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서구의 뒤를 바싹 쫓았지요. 서구는 익숙한 지름길로 몸을 숨겨가며 달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산을 타고 다닌 덕에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디에 덤불이 있는지 훤히 꿰고 있었지요. 서구는 좁은 바위 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사병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듯 하자 서구는 조심조심 다른 길로 빠져나왔지요. 이제 됐다. 어서 명월이에게 돌아가야 해. 서구는 헛간을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지요. 사병들이 이미 마을 쪽으로 길을 돌아 매복하고 있었으니까요. 서구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걸려 몇 번이나 나뒹굴었습니다. 그래도 서구는 벌떡벌떡 일어나 다시 달렸지요. 거기 서라. 이놈. 놓치면 대감마님께 경을 친다. 어서 쫓아라. 사병들의 고함이 등 뒤에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서구는 문득 헛간에 홀로 누워있을 명월이 떠올랐지요. 만약 자신이 여기서 붙잡히면 누이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열이 펄펄 끓는 어린 것이 홀로 헛간에 누워 오지 않는 오라비를 하염없이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서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안 된다. 붙잡히면 안 돼. 명월이가 나를 기다린다. 그 생각을 하니 서구는 이가 갈리도록 힘이 솟았습니다. 서구는 산을 넘고 또 넘어 어느새 헛간이 있는 마을까지 내달렸지요. 그러고는 헛간에 뛰어들어 명월을 들쳐 업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명월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요. 오라비, 그래, 무서워. 쉿, 명월아. 아무 말 말고 오라비 등에 꼭 붙어 있어라. 알겠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헛간 밖에서 사병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마을 어디쯤에 숨었을 게다. 샅샅이 뒤져라. 서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사병들이 벌써 마을까지 쫓아온 것이지요. 서구는 명월을 업은 채 뒷담을 넘어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에 들뜬 명월의 몸이 축 늘어졌지만 서구는 멈출 수 없었지요. 등 뒤에서는 사병들의 고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저기 간다. 담을 넘었다. 놓치지 마라. 사병들이 우르르 담을 넘어 쫓아왔습니다. 서구는 논둑을 지나 개울을 건너 무작정 앞으로만 달렸지요. 신발이 벗겨지고 발바닥이 돌에 찧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로지 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열에 들뜬 명월의 몸이 축 늘어졌지만 서구는 멈출 수 없었지요. 뒤에서는 사병들의 고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저기다. 저 두 놈이다. 사내 놈이 계집애를 업고 있어. 틀림없다. 잡아라. 사병들은 남매를 발견하고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사내 아이와 계집아이 둘이 붙어 다니니 대감이 찾던 바로 그 아이들이 분명하다 여긴 것이지요. 서구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몸으로 누이까지 업고 어른들을 따돌리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오라비,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쫓아와? 우리가 뭘 잘못했어? 모른다. 명월아. 나도 몰라. 하지만 붙잡히면 안 돼. 절대 안 돼. 서구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등에 업힌 명월의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서구를 버티게 했지요. 이 아이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말입니다. 한 사병이 거의 손이 닿을 만큼 바싹 따라붙었습니다. 몽둥이가 서구의 등을 향해 날아들었지요. 서구는 아슬아슬하게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지요. 그때 저만치 고갯길에 한 사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갓을 쓴 낯선 사내였지요. 서구의 두 발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숨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뛸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서구는 앞뒤를 가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사내에게 달려가 소매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어린 서구는 그 사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 그 소매자락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구의 운명은 물론이요. 온 나라에 감춰진 진실까지 송두리째 뒤바뀌는 기묘한 인연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그 고갯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낯선 사내는 걸음을 멈추고 제 소매자락을 붙든 어린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등에 어린 계집아이를 업은 사내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아이의 두 발은 흙투성이었고 등에 업힌 누이는 열에 들떠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너 혹시 무슨 일이냐? 누구에게 쫓기는 것이냐? 그런 건 물으실 겨를이 없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이 오면 제발 저희를 모른 척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제 아비인 척 딱 그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사내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고갯마루 너머에서 사병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거기 그 아이, 그놈을 붙잡아라. 사병들이 다가오자 사내는 잠시 아이를 물끄러미 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지요. 그러고는 서구를 제 등 뒤로 슬쩍 감추며 사병들을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요. 무슨 일로 남의 자식을 쫓는 것이오? 사병 우두머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댁의 자식이라고 이 떠돌이 녀석이 웃기는 소리 마시오. 이놈은 부모도 없는 거렁뱅이요. 부모가 없다니. 여기 이렇게 아비가 멀쩡히 서 있는데 무슨 소리요? 얘야, 아비가 늦어 미안하구나. 누이는 좀 어떠냐? 사내가 짐짓태연하게 서구에게 말을 건네자 서구는 얼른 눈치를 채고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아, 아버지, 명월이가 열이 많이 납니다. 어서 오냐? 그래, 어서 가자꾸나. 사내의 태도가 어찌나 자연스러웠던지 사병들은 잠시 어리둥절했지요. 우두머리가 미심쩍은 눈으로 사내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지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행색을 보아하니 그리 대단한 자 같지도 않은데. 나 말이요? 나는 그저 팔도를 떠도는 장사치요. 한데 남의 자식 데려가는데 무슨 신분까지 밝혀야 하오? 이거 참 세상 험하다더니. 사내가 껄껄 웃으며 능청을 떨자 사병들은 더욱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요. 수상하오. 저 아이의 얼굴이 대감마님께서 찾으시는 얼굴과 꼭 닮았단 말이오. 잠시 관하로 갑시다. 조사해 볼 것이 있소. 그 말에 사내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서늘한 눈빛이었지요. 대감이 찾는 얼굴이라. 그 대감이란 자가 어느 대감인지 내 한번 물어봐도 되겠소. 그건 알 것 없소. 어서 아이나 내놓으시오. 사병이 손을 뻗어 서구를 잡아채려 하자 사내가 그 팔을 턱 붙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 아이들에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놈들이 그 대감보다 더한 자에게 경을 치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병들은 저도 모르게 주춤 물러섰지요. 바로 그때 사내를 뒤따르던 수행원 하나가 나섰습니다. 수수한 중치막을 걸친 깡마른 사내, 인보였습니다. 이보게들, 공연히 시비 걸지 말고 어서 가던 길이나 가게.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감히. 인보야. 사내가 나직이 이름을 부르자 인보는 흠칫하며 입을 다물었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말을 내뱉을 참이었지요. 사내는 눈짓으로 인보를 물러서게 하고는 다시 사병들을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보다시피 우리는 그저 지나는 나그네요. 정 의심스럽거든 뒤를 따라와도 좋소. 다만 아이가 아프니 어서 약부터 지어야겠소. 사내의 태도가 하도 당당하니 사병들도 더는 어쩌지 못했습니다. 우두머리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결국 이를 갈며 물러섰지요. 좋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 하지만 두고 보시오. 저 아이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말 테니 대감마님께 아뢰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사병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서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리. 서구가 연신 고개를 조아리자 사내는 물끄러미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등에 업힌 명월의 이마를 슬쩍 짚어보았지요. 이 아이 열이 심하구나.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인보야, 근처에 의원이 있는 곳으로 가자. 나리, 하오나. 어서. 인보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내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서구와 명월은 뜻하지 않게 낯선 사내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서구는 걸으면서도 연신 그 사내를 곁눈질했습니다. 허름한 갓에 무명 두루마기를 걸쳤을 뿐인데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걸음걸이 하나, 말투 하나에 이상하게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장사치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서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누이의 약이 급했으니까요. 사내는 가까운 주막으로 남매를 데려가 방을 하나 잡고 명월을 뉘었습니다. 주막이란 길손이 밥을 사 먹고 잠도 자는 곳을 이르는 말이지요. 사내는 인보를 시켜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윽고 의원이 당도하여 명월을 진맥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린 것이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두었단 말이오. 며칠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소. 몸이 많이 상했으니 잘 먹이고 푹 쉬게 해야 하오. 고맙습니다. 의원님,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서구가 애타게 매달리자 사내가 조용히 나섰지요. 약값은 걱정 말고 좋은 약재로 지어주시오. 그리고 저 아이가 나을 때까지 매일 들러봐 주시오. 비용은 내가 다 치르리다. 예, 그리하지요. 이런 귀한 약재를 아낌없이 쓰시다니 나리께서는 참으로 인정이 많으신 분이구려. 의원이 명월에게 약을 지어 먹이자 다행히 명월의 열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요. 서구는 누이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켰지요. 사내는 그런 서구를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내주게 했습니다. 서구가 며칠을 굶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던 것이지요. 얘야, 너도 어서 먹어라. 내가 쓰러지면 누이는 누가 돌보겠느냐. 예, 고맙습니다. 서구는 따뜻한 밥을 앞에 두고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것이 대체 얼마만이던가요. 서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울지 마라. 밥 먹다 울면 복 나간다. 어서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사내의 다정한 말에 서구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를 여인 후로 이토록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른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서구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사내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이상한 것이 사내가 밥을 먹는 모습이나 물을 마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여느 장사치와는 사뭇 달랐지요. 등을 꼿꼿이 세운 자세며 아랫사람을 대하는 점잖은 말투며 어느 것 하나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곁을 지키는 인보라는 사람은 사내를 대할 때마다 지나치게 공손했지요. 콩 높은 벼슬을 지내신 어른이 아닐까. 아니면 아니 설마. 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돌이 주제에 그런 것을 짐작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나 싶었지요. 다만 이 사내가 좋은 분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잠든 남매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혼잣말을 했지요. 가엾은 것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 어린 것들을 사병까지 풀어 쫓는단 말인가. 게다가 저 아이의 얼굴이 어찌 이리 나치근지. 사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이었지요. 그때 인보가 조심스레 다가와 아뢰었습니다. 날이 밤이 깊었습니다. 어찌 주무시지 않고. 인보야, 너는 저 아이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이 없느냐. 글쎄요. 그저 딱한 떠돌이 아이로 보일 뿐입니다만.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저 눈매, 저 이마 어디선가 분명히 본 얼굴이야. 내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지만 저 아이의 얼굴만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그리고 사병이 대가무눈하며 저 아이를 쫓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하오나 날이 공연한 일에 얽혀드셨다가 화를 입으실까 두렵습니다. 이만 아이들을 두고 길을 떠나심이. 인보야. 사내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지요. 너는 내가 저 아이들을 버리고 갈 사람으로 보이느냐. 어린 것이 누이를 살리겠다고 생판남인 내 소매자락을 붙들고 매달렸다. 그 절박한 마음을 내 어찌 저버리겠느냐. 며칠만 더 지켜보자. 저 아이들에게 무슨 곡절이 있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으련다. 인보는 그 말에 더 이상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뜻이 그토록 굳으니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나리, 소인이 곁에서 잘 살피겠습니다. 이 사내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찌하여 남매에게 이토록 마음을 쓰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만남이 결코 예사로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옛날 옛적 명월에 열이 내리고 며칠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남매의 얼굴에도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남매를 데리고 며칠을 더 함께 지냈지요. 겉으로는 팔도를 도는 장사치 행세를 했지만 실은 이 남매에게 무슨 곡절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는 사이 사내의 마음에도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어느 아침 명월이 조그만 손에 산딸기 몇 알을 쥐고 사내에게 내밀었지요. 뒷마당에서 주워온 것이었지요. 허허, 이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냐? 응, 아저씨가 명월이 약값 다 내줬잖아. 그래서 명월이도 아저씨한테 뭐 주고 싶어. 사내는 그 조그만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산딸기를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이 어찌나 달던지요. 여태 먹어본 그 어떤 진귀한 음식보다도 달게 느껴졌습니다. 고맙구나, 명월아. 참으로 맛이 좋구나. 명월이 방긋 웃자 사내의 얼굴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웃어본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었지요. 사내는 원래 지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란 늘 외롭고 무거운 것이었지요. 곁에 사람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웃어주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다들 사내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렸고 좋은 말만 골라 아뢰었지요. 사내는 그런 것에 넌더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어린 것들은 달랐습니다.
명월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산딸기를 내밀었지요. 서구는 늘 제 것을 아껴 누이에게 먼저 내주었고 어려운 처지에도 남을 도울 줄 알았습니다. 사내는 이 남매를 보며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되찾는 기분이 들었지요. 한편 서구는 그런 사내를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낯선 이의 호의가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는 것을 어린 서구는 떠돌이 생활을 통해 일찌감치 배웠으니까요. 날이 저희에게 어찌 이리 잘해 주십니까? 혹 무슨 다른 뜻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서구가 조심스레 묻자 사내는 껄껄 웃었습니다. 어린 녀석이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다른 뜻은 무슨, 그저 딱한 처지의 남매를 보니 마음이 쓰였을 뿐이다. 정말이십니까? 그래, 정 못 믿겠거든. 그냥 이 사람이 심심해서 그런다고 여기려무나. 서구는 그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서구는 조금씩 그 사내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사내는 남매와 지내는 동안 서구에게 이런저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내는 서구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지요. 서구는 배우는 것이 어찌나 빠른지 사내는 내심 감탄했습니다. 이 녀석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구나. 이런 영특한 아이가 어찌 저작거리를 떠돌았단 말이냐. 과찬이십니다. 소희는 그저 아니다. 너는 분명 큰 그릇이다. 내 눈은 틀림이 없지. 사내는 서구를 볼수록 기특했습니다. 험한 세상을 떠돌면서도 심성이 곧고 누이를 아끼는 마음이 지극한 데다 배움에 대한 열의까지 남달랐으니까요. 사내는 문득 이 아이가 예사 집안의 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구야, 너는 어릴 적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느냐? 글쎄요, 아주 어렴풋이 커다란 기와집 마당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안아주던 따뜻한 품도요. 하지만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사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커다란 기와집이라. 떠돌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지요. 사내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구가 우연히 사내와 인보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지요. 전하, 이제 그만 환궁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정에서 전하를 찾을 것이옵니다. 서구는 그 말에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전하라니, 환궁이라니, 그것은 임금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던가요? 서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나리가 임금님이시란 말인가? 서구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내는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몸소 살피고자 신분을 감추고 팔도를 도는 자맹길에 오른 것이었지요. 자맹이란 신분을 감추고 남몰래 다니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인보는 그런 임금을 지척에서 모시는 유일한 신하였지요. 만약 저 사내가 정말 임금이라면 자신은 감히 임금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아비 노릇을 해달라 매달린 셈이 아닙니까? 그것은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일이었지요. 서구는 벌벌 떨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이튿날 아침 서구는 결심한 듯 사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아니 전하, 소인이 감히 몰라배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껄껄 웃었지요. 허허, 이 녀석 들었느냐? 언제 알았느냐? 어제 두 분이 나누시는 말씀을 소인이 본의 아니게 엿듣고 말았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감히 전하의 소매자락을 붙들다니 소인이 죽어 마땅합니다. 서구가 이 말을 땅에 조아리며 벌벌 떨자 임금은 서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그때 나를 임금인 줄 알고 붙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저 누이를 살리려는 절박한 마음이었을 뿐 그것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 하오나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거라. 나는 지금 신분을 감추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중이니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구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임금은 그런 서구를 대견한 듯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구야, 내 한 가지 청이 있다. 청이라 하시면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당분간 나를 아버지라 불러다오. 내가 전에 그리 청하지 않았느냐. 아버지인 척해달라고. 이제는 내가 내게 청하는 것이다. 저 사병들이 아직 너희를 쫓고 있으니 내가 내 아비 노릇을 해주면 너희도 한결 안전할 것이 아니냐. 서구는 그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지엄하신 임금이 어찌 이런 청을 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에 담긴 따뜻함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정말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되고 말고. 자, 어디 한번 불러보아라. 서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임금의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임금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늘 대를 이을 자식을 기다렸지만 어찌 된 일인지 후사가 없었지요. 그런 임금에게 이 어린 것이 건넨 아버지라는 한마디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냐, 그래, 아들아. 임금이 서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서구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부모를 잃은 후로 늘 그리워하던 아버지라는 존재를 비록 잠시나마 이렇게 얻게 된 것이니까요. 그날부터 서구는 사내를 아버지라 불렀고 명월도 덩달아 아버지 하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임금은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지요. 어린 명월이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고 서구가 곁에서 그를 읽는 그 소박한 정경이 임금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임금과 남매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아이들의 만남이었지요. 그 무렵 임금은 남매와 함께 저작거리를 거닐며 백성들의 삶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 고을 백성들이 하나같이 정현대감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쎄, 정현대감이 올해도 세곡을 2배로 걷어간다지 뭐야. 어디 그뿐인가. 조금이라도 대들면 곤장을 치고 재산을 빼앗는다네.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하는 집이 한둘이 아니야. 임금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한양에 앉아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백성들의 고초였지요. 임금은 새삼 이 자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서구야, 저 정현대감이란 자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다만 저희를 쫓는 사병들이 그 대감의 수하라는 것만 어렴풋이.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남매를 쫓는 사병들과 백성을 괴롭히는 대감이 하나로 이어지자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것이지요. 임금은 인보를 조용히 불러 일렀습니다. 인보야, 저 정현이란 자를 은밀히 알아보아라. 어쩐지 이 고을의 병폐가 모두 그 자에게서 비롯된 듯하구나. 그리고 저 아이들을 쫓는 까닭도 함께 캐 보아라. 예, 전하. 소인이 낱낱이 알아보겠나이다. 임금은 이 남매와 함께 지내며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따뜻한 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은 훗날 임금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을 지키게 만드는 뿌리가 되었지요. 옛날 옛적 임금과 남매가 한 식구처럼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임금은 여전히 신분을 감춘 채 낮에는 남매와 함께 저작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명월은 임금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거리며
눈에 보이는 것마다 물었지요. 아버지, 저건 뭐야? 저건 엿장수란다. 엿을 사줄까? 응. 명월이 엿 좋아. 임금은 엿을 한 알음 사서 남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명월이 엿을 입에 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임금은 흐뭇하게 웃었지요. 서구도 오랜만에 근심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함께 다니니 참 좋습니다. 저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허허, 그러냐. 나도 참으로 즐겁구나. 이 아비도 이렇게 마음 편한 날이 오랜만이다. 임금은 진심이었습니다. 구중궁궐 그 화려한 전각에서도 이토록 마음이 놓인 적은 없었으니까요. 대궐이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알 수 없었고 웃는 얼굴 뒤에 무슨 속셈이 있는지 늘 경계해야 했지요. 그런데 이 어린 것들 앞에서만은 임금도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웬 불안당들이 어느 노인의 보찜을 빼앗으려 했지요. 불안당이란 때 지어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무례배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 영감탱이 가진 것 다 내놔. 안 그러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아이고, 이보시오. 이건 내 전 재산이오. 제발 이것만은. 노인이 보찜을 부여잡고 애원했지만 불안당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다들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요. 괜히 끼어들었다간 봉변을 당할까 두려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서구가 겁도 없이 나섰습니다. 이보시오.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으면 못 쓰지요. 그 어른을 놓아들이시오. 뭐야, 이 어린 놈이 어디서 참견이야. 너부터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불안당이 서구를 밀치려 하자 임금이 성큼 나섰습니다. 임금은 짐짓태연한 얼굴로 불안당 앞을 막아섰지요. 어허, 대낮에 이 무슨 행패인가. 여럿이 몰려다니며 노인의 재물을 빼앗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뭐, 이 양반은 또 뭐야. 죽고 싶어 환장했나. 불안당이 주먹을 치켜들자 임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이 어찌나 서슬퍼렇던지 불안당들이 저도 모르게 움찔했지요. 내 얼굴을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오늘 저지른 짓을 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싶으냐, 아니면 지금 곱게 물러가겠느냐. 임금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불안당들은 어쩐지 기가 눌렸습니다. 그러고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며 달아났지요. 노인은 연신 고맙다고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되었소, 어르신. 어서 조심히 가시오. 서구는 그런 임금을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용감하십니다.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허허, 그러냐. 서구야, 참된 용기란 힘이 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약한 이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용기니라. 너는 아까 겁도 없이 저 노인을 도우려 나서지 않았느냐. 그 마음이 바로 용기다. 서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렇게 임금과 함께 지내는 나날 동안 서구는 글만 배운 것이 아니었지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몸소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루는 명월이 장터에서 그만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사람들 틈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지요. 서구는 사색이 되어 온 저작거리를 뒤졌습니다. 명월아, 명월아, 어디 있느냐? 서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혹여 사병들에게 붙잡힌 것은 아닐까? 나쁜 사람에게 끌려간 것은 아닐까? 온갖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요. 임금도 함께 명월을 찾아 나섰습니다. 서구야, 진정하거라. 멀리 못 갔을 게다. 이쪽을 살펴보자. 한참을 헤맨 끝에 임금이
어느 골목에서 울고 있는 명월을 찾아냈습니다. 명월은 임금을 보자마자 와락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지요. 아버지, 무서웠어. 명월이 혼자 두고 가지 마. 오냐, 오냐.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으마. 걱정 말거라. 임금은 명월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조그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느끼며 임금은 새삼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가여운지를 깨달았지요. 부모도 없이 험한 세상을 떠돌아야 했던 어린 것들이었으니까요. 뒤늦게 달려온 서구도 명월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명월아, 오라비가 미안하다. 다시는 내 손을 놓지 않으마.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그 마음만은 진짜 부모 자식과 다를 바 없었지요. 비가 내리던 어느 날에는 세 사람이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임금이 예시 이야기를 들려주자 명월이 눈을 반짝이며 졸랐지요. 아버지, 노래도 해줘. 허허, 노래라. 이 아비가 노래는 영 서투른데 어쩌누. 괜찮아. 명월이가 가르쳐 줄게. 명월이 고사리 손을 흔들며 어설픈 노래를 부르자 임금도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서구까지 곁들여 셋이 함께 노래를 부르니 낡은 처마 밑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었지요. 임금은 이 소박한 순간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날이 갠 어느 날에는 임금이 손수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종이를 오리고 대나무를 깎아 제법 그럴듯한 연을 만들었지요. 자, 서구야, 이 연을 날려보아라. 바람을 잘 타면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간단다. 서구가 연줄을 잡고 냅다 달리자 연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명월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지요. 우와, 오라비 연이 하늘로 올라간다. 명월아, 너도 한번 해볼래? 서구가 명월에게 연줄을 쥐어주자 명월이 오라비를 따라 아장아장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지요. 임금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그 무거운 임금의 자리도 견딜만 하겠다고 말입니다. 허허, 저 녀석들. 참으로 밝게도 잘하는구나. 저 아이들에게 그늘이 지지 않도록 내 반드시 지켜주어야겠다. 임금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지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머지않아 목숨을 건 싸움을 벌여야 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은 서구와 함께 냇가로 나갔습니다. 명월의 옷을 빨아주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명월의 저고리를 빨다가 임금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월의 머리에 매인 낡은 도투락 댕기였습니다. 서구야, 이 댕기는 어디서 난 것이냐? 명월이가 아주 어릴 적부터 메고 있던 것입니다. 저도 어디서 났는지는 모릅니다. 언젠가 어느 노파가 그 댕기만은 잃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적은 있습니다만 임금은 그 댕기를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색이 바래고 올이 풀렸지만 매듭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필시 솜씨 좋은 이가 정성 들여 맨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조심스레 그 매듭을 풀어보았지요. 그러자 그 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임금은 그 놀이개를 집어들고 그만 숨이 멎는 듯 했지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임금 자신이 아주 오래전 어느 벗에게 손수 내린 하사품이었으니까요. 이것이 어찌 여기에. 임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놀이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지요. 임금이 왕자 시절 둘도 없는 벗에게 우정의 정표로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벗은 다름 아닌 훗날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은 그 충신이었지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 놀이개가 무슨? 서구가 걱정스레 묻자 임금은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서구야, 이 놀이개는 아주 귀한 것이다. 앞으로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거라. 알겠느냐? 예, 아버지, 그리하겠습니다. 임금은 그 놀이개를 다시 명월의 댕기 속에 잘 감추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마음속은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서구의 얼굴이 왜 그리 낯익었는지, 커다란 기와집 마당을 어렴풋이 기억한다던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 남매가 바로 억울하게 죽은 그 벗의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임금의 눈앞에 오래전 그 벗의 얼굴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왕자 시절 임금은 그 벗과 둘도 없는 사이였지요. 함께 글을 읽고 함께 활을 쏘고 나라의 앞날을 논하던 벗이었습니다. 그 벗이 죽던 날 임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요. 증거가 없어 벗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임금에게는 두고두고 가슴에 박힌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벗의 자식들이 이렇게 살아 있었구나. 하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 이제야말로 그 억울함을 풀 때가 왔다. 그날 밤 임금은 인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인보야, 놀라운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전하? 저 아이들이 다름 아닌 그분의 자식들이었다.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네 번 말이다. 인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 정령이시옵니까?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그래, 정연이 역적으로 몰아 죽인 그 충신의 혈육이다. 이제야 알겠구나. 정연이 어찌하여 저 아이들을 그토록 집요하게 쫓았는지를. 살아남은 혈육이 있으면 언젠가 제 죄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게지. 임금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지요. 인보야, 이 일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한을 풀고 저 죄인을 반드시 벌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둘러서는 아니 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기 전까지는 절대 정연히 눈치채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명심하겠나이다, 전하. 이렇게 임금이 정연의 죄를 밝힐 결심을 굳히는 사이 정연 대감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남매를 놓친 사병들의 보고를 받은 대감이 서서히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니까요. 옛날 옛적 정연 대감의 저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매를 놓친 사병 우두머리가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뭐라, 아이를 놓쳤다고?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한데 그 아이가 웬 낯선 사내와 함께 있었사온데 그 사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니 무슨 소리냐. 행색은 초라한 장사치였으나 말투에 위엄이 서려 있고 사병 서너시 감히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정연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것이지요. 그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느냐. 사내 아이 하나에 계집아이 하나, 그렇게 둘이더냐. 예, 그러하옵니다. 사내 아이가 계집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한데 그 얼굴이 오래전 대감마님께서 찾으라 하셨던 그 얼굴과 꼭 닮았습니다. 그 말에 정연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찻잔이 부르르 떨렸지요. 살아있었단 말이냐, 그 어린 것들이. 정연 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충신의 자식들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하필 이 고을에 나타나다니. 만약 그 아이들이 살아서 진실을 알게 된다면 대감이 여태 감춰온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안 된다. 그것들을 살려 두어서는 안 돼. 정연 대감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대감은 즉시 밀정을 풀어 남매와 그 사내의 행방을 은밀히 캐기 시작했지요. 밀정이란 남몰래 남의 일을 염탐하는 자를 이르는 말이지요. 밀정들은 저작거리 곳곳에 숨어들어 남매의 움직임을 낱낱이 살폈습니다. 어느 밀정은 엿장수로 위장하고 어느 밀정은 거지 행세를 하며 임금 일행을 미행했지요. 그렇게 며칠을 캐고 다닌 끝에 밀정들은
남매가 어느 주막에 머물고 있으며 그 사내와 한 식구처럼 지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사내가 어린 계집아이를 무척 아낀다는 것도 파악했지요. 며칠 후 밀정이 돌아와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님, 그 남매가 읍내 주막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한데 그 사내의 정체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인지 도무지 잡히지 않습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도. 닥쳐라. 정연 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깟 떠돌이 장사치가 무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이 나라에서 무서울 것이 무엇이더냐. 당장 그 아이들을 없앨 방도를 찾아라. 정연 대감은 우선 그 사내와 남매를 떼어 놓을 궁리를 했지요. 사내가 곁에 있는 한 함부로 손을 쓸 수 없으니 먼저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속셈이었지요. 대감은 교활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대감은 사람을 시켜 주막 주인에게 은밀히 소문을 흘리게 했지요. 여보게, 자네 주막에 머무는 그 사내 말일세. 그자가 실은 관가에서 쫓는 흉악한 죄인이라네. 저 남매도 그자에게 붙잡혀온 아이들이라지 뭔가. 잘못 엮였다간 자네까지 경을 칠 걸세. 주막 주인은 그 말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날로 임금 일행을 내쫓으려 했지요.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미안하지만 오늘 내로 방을 비워주셔야겠소. 내 사정이 좀 생겨서. 임금은 그 말에 무언가 낌새를 챘습니다. 주막 주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주인장, 무슨 일이오? 누가 무슨 말이라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튼 방을 비워주시오. 임금은 더 캐묻지 않고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괜히 주막 주인을 곤경에 빠뜨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임금은 이것이 정현의 수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인보야, 정현이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게다. 아무래도 저들이 눈치를 챈 모양이구나. 전하, 일이 되었으니 어서 조정에 기별을 넣어 군사를 부르심이.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움직였다간 정현이 발뺌할 게다. 그자는 한양의 고관들과도 얽혀 있어 어설프게 건드리면 도리어 화를 입을 수 있다. 조금만 더 참자꾸나. 임금 일행은 주막을 나와 읍내 외곽의 낡은 폐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정현의 손길은 집요했지요. 대감은 이번엔 서구의 마음을 흔들기로 했습니다. 대감은 사람을 시켜 서구에게 은밀히 접근하게 했지요. 얘야, 내 너에게 좋은 자리를 하나 주선해 주마. 저 사내를 떠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와 내 누이가 평생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저 사내와 함께 있다간 언젠가 큰 화를 입을 게야. 서구는 그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누이를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말이 어린 서구에게는 큰 유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구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저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분은 저희 남매의 은인이십니다.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미련한 것.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안 그러면 어쩌시겠단 겁니까? 서구가 당돌하게 맞서자 그자는 이를 갈며 물러갔습니다. 서구는 곧장 임금에게 이 일을 아뢰었지요. 아버지, 웬 낯선 자가 저에게 아버지를 떠나라고 꾀었습니다. 배불리 먹여주겠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임금은 서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해했습니다. 장하구나, 서구야. 내가 그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다니 참으로 고든 아이로다. 하지만 임금의 얼굴에는 근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정현의 수법이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회유가 통하지 않자 정현은 마침내 가장 잔인한 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어린 명월을 볼모로 잡는 것이었지요. 서구 그놈이 누이를 끔찍이 아낀다지. 그렇다면 누이를 손에 넣으면 그놈은 제 발로 기어들어 올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임금과 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폐가에 홀로 남은 명월을 사병들이 덮친 것입니다. 명월의 비명이 폐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오라비, 아버지. 하지만 사병들은 우악스럽게 명월의 입을 틀어막고 어린 것을 자루에 담아 둘러엎었지요. 명월은 발버둥을 쳤지만 어린 힘으로 어른 장정들을 당해 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돌아오던 서구가 그 광경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명월아, 이 나쁜 놈들, 내 누이를 놓아라. 서구가 사병에게 매달렸지만 사병은 서구를 거칠게 밀쳐냈지요. 서구는 나뒹굴었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지요. 놓으라니까. 명월이를 놓으란 말이다. 내 누이가 살기를 바라거든. 오늘 밤 정현 대감 저택으로 혼자 오너라. 다른 수작을 부리면 이 계집아이의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사병들은 그 말을 남기고 명월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서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명월아, 명월아, 안 돼. 뒤늦게 돌아온 임금이 그 사정을 듣고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현, 이 천하의 악적 같으니 어린 것을 볼모로 잡다니 내 반드시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 죄값을 치르게 하리라. 서구는 임금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명월이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임금이 그 팔을 붙들었지요. 서구야, 진정하거라. 무작정 뛰어들면 너마저 붙잡히고 만다. 저들의 노림수가 바로 그것이니라. 명월이는 반드시 구한다. 다만 이번에는 저 죄인이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하오나 아버지, 명월이가 위험합니다. 내 말을 믿어라. 정현은 명월이를 믿기로 너를 부른 것이다. 너를 잡기 전에는 명월이를 해치지 않을 게다. 그러니 시간은 우리 편이다. 임금은 그날 밤 인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인보야, 이제 때가 되었다. 은밀히 이 고을관하로 가서 어사와 군사를 부르거라. 그리고 조정에도 기별을 넣어라. 내가 친히 정현의 죄를 다스리겠노라고. 예, 전하. 한데 정현의 죄를 밝힐 증좌가 있으시옵니까? 그자는 워낙 교활하여 어설픈 증거로는 발뺌할 것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좌라면 여기 있다. 임금은 명월의 댕기에서 나온 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놀이개가 저 아이들이 그 충신의 혈육임을 증명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임금은 서구를 바라보았지요. 서구야, 내가 어릴 적 아버지께 들은 말이 있다 하지 않았느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웠다던 그 말이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겠느냐. 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릴 적 아버지가 남긴 말을 조용히 읊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과 인보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것은 정현이 어떻게 문서를 위조하고 충신을 모함했는지 그 모든 진상이 담긴 말이었으니까요. 바로 이것이다. 이 놀이개와 내가 외운 말, 이 두 가지가 정현의 거짓을 무너뜨릴 것이다. 자, 이제 나를 믿고 따르거라. 임금의 그 단호하고 위엄 어린 눈빛에 서구도 겨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임금은 마침내 정현의 오랜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낼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옛날 옛적 그 캄캄한 밤의 이야기입니다. 명월을 빼앗긴 그날 밤, 서구는 폐가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명월이 곁을 지키지 못한 탓입니다. 서구는 제 가슴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뿐인 누이였지요. 부모를 잃고 험한 세상을 떠도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누이를 지키지 못했으니 서구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오라비만 믿고 따라온 명월인데 제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잡혀갔더라면. 서구는 어릴 적부터 늘 명월을 업고 다녔습니다.
밥을 얻으면 명월을 먼저 먹였고 추운 밤이면 제 저고리를 벗어 명월을 덮어 주었지요. 명월이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고 명월이 아프면 제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그런 누이가 지금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다니 서구는 미칠 것만 같았지요. 임금은 그런 서구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서구의 곁에 앉아 어깨를 가만히 감싸 주었지요. 서구야, 내 탓이 아니다. 저 악한 자의 탓이지. 스스로를 그리 몰아세우지 말거라. 하지만 아버지,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월이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구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임금의 눈시울도 붉어졌지요. 그날 밤 서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명월이 지금 어디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지, 혹여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지요. 서구는 폐가 마당에 나와 홀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인보가 조용히 다가와 곁에 앉았습니다. 얘야,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다 저 악한 자의 소행인 것을. 아저씨, 저는 여태 제가 그저 힘없는 떠돌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이 원망스러웠지요. 왜 하필 저희 남매만 이런 고생을 하는지. 인보는 서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서구야,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고든 마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벼뜰 날이 온단다. 내 아버지께서 그러셨듯이 말이다. 내 아버지는 끝까지 옳은 것을 지키다 돌아가셨어. 그 고든 피가 내게도 흐르고 있는 게야. 제게도 아버지의 피가. 그럼 너는 오늘 밤 저 악한 자에게 지지 않을 게다. 내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으니까 두려워 말거라. 인보의 그 말에 서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여물었지요.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원망과 두려움이 조금씩 용기로 바뀌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훗날 정연 앞에서 당당히 진실을 외칠 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득 서구의 머릿속에 오래전 장터에서 만난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제 뿌리를 몰라도 그 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다. 감춰진 핏줄은 언젠가 반드시 제 주인을 찾아가는 법이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던 그 말이 이 캄캄한 절망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어렴풋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구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아버지, 저는 비록 성도 모르고 자란 떠돌이입니다. 하지만 어릴 적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만은 한자도 잊지 않고 간직해왔습니다. 그 말씀이 언젠가 쓰일 날이 있을 거라고 어렴풋이 믿어왔습니다. 임금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서구야. 내가 간직해온 그 말이 이제 억울하게 죽은 내 아버지의 한을 풀고 내 누이를 구할 열쇠가 될 것이다. 서구는 그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한이라니요. 그것이 무슨. 임금은 마침내 서구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지요. 이제는 서구도 알아야 할 때가 되었으니까요. 서구야, 잘 들어라. 내 아버지는 떠돌이가 아니셨다. 이 나라의 충신이셨다. 강직하고 올고다 누구보다 백성을 위하던 분이셨지. 그런데 그분을 시기한 간악한 자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역적으로 몰아 죽였느니라. 그 간악한 자가 바로 정현이다. 서구는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 정현 대감이 제 아버지를. 그래. 그리고 너희 남매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제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너희를 그토록 집요하게 쫓았던 것이다. 내 누이를 볼모로 잡은 것도 그 때문이지. 그리고 내가 늘 지니고 다닌 그 놀이개는 오래전 내가 내 아버지에게 손수 내린 정편이라. 그것이 내가 그 충신의 자식임을 증명하는 증좌다. 서구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마침내 제 뿌리를 알게 된 자애, 그리고 반드시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결의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구의 머릿속에 어릴 적 아련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커다란 기와집 마당에서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그를 가르쳐 주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지요. 이제야 그 따뜻한 품이, 그 다정한 목소리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토록 어린 자신에게 그 알 수 없는 말을 외우게 했는지도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 말이 억울함을 풀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아버지, 아니, 전하, 제 아버지가 충신이셨다니. 저는 여태 그것도 모르고 이제라도 알았으면 되었다. 내 아버지는 결코 역적이 아니셨다. 그 억울함을 이제 우리가 풀어드리자꾸나. 서구는 눈물을 훔치고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명월이를 구하고 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만 있다면요. 임금은 서구의 두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내가 간직해 온 그 말을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외면된다. 그것이 정현의 거짓을 무너뜨릴 증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명월이가 지닌 놀이개가 내가 그 충신의 자식임을 증명해 줄 것이다. 자, 이제 나를 믿고 따르거라. 날이 밝으면 저 죄인의 소굴로 가자꾸나. 한편 그 시각 명월은 정현 대감의 저택 골방에 갇혀 있었지요. 어린 명월은 무서움에 떨며 오라비와 아버지를 애타게 찾았지요. 오라비, 아버지, 명월이 무서워. 빨리 와. 명월의 울음소리가 골방에 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대감이 골방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대감은 어린 명월을 내려다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울지 마라, 아가. 내 오라비만 오면 다 끝날 일이니. 허허, 내가 그 충신의 딸이렸다.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더니 눈매가 꼭 닮았구나. 명월은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그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대감은 그런 명월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골방을 나섰지요. 내일이면 이 눈의 가시들을 모두 없앨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게야. 대감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알지 못했지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삼킬 무덤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임금은 인보를 시켜 이미 은밀히 어사와 군사를 불러두었지요. 어사란 임금의 명을 받아 지방을 살피고 죄인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입니다. 임금은 서구를 데리고 당당히 정현 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서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전하, 정말 명월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말거라. 내 너와 명월이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 아비가 약속하마. 한데 전하, 정현은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들과도 얽혀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여 그자들이 정현을 감싸면 어찌합니까? 임금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구를 내려다보았지요. 서구야, 아무리 높은 자라도 하늘의 이치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그것이 임금된 자의 도리이자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이니라. 나는 오늘 한 사람의 임금으로서 그 도리를 다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올곧음을 이제 내가 대신 지킬 차례다. 임금의 그 한마디에 서구의 마음에도 조금씩 용기가 차올랐습니다. 그토록 두렵던 정현 대감의 저택이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지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누이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구는 굳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저 멀리 정현 대감의 으리으리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대문이 마치 철옹성 같았지요.
하지만 서구는 이제 겁내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갇힌 누이를 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을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서구는 임금과 함께 그 무거운 대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려는 순간이었지요. 그동안 짓밟히고 쫓기기만 하던 어린 남매의 운명이 이제 그 대문 안에서 완전히 뒤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이 남매의 편이었는지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지요. 마치 오랜 억울함이 씻겨 내리기를 기다려 온 듯한 하늘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정현 대감의 저택에서 벌어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임금은 서구를 데리고 당당히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은 볼모로 잡은 명월을 앞에 두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지요. 제 발로 기어들어 왔구나. 어리석은 것들. 정현 대감이 비웃자 명월이 서구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라비, 명월아, 조금만 참거라. 곧 구해주마. 서구가 명월에게 달려가려 하자 사병들이 창을 들어 앞을 막았습니다. 정현 대감이 음흉하게 웃었지요. 어허, 성급하기는. 얌전히 굴어야 내 누이가 무사할 것이다. 자, 이제 순순히 내 손에 죽어 주어야겠구나. 너희만 없으면 세상은 다시 조용해질 테니. 그때 임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현, 어린아이를 볼모로 잡다니 내 죄가 참으로 크구나. 뭐라, 내 놈이 감히 나에게 훈계를 하는 게냐. 이 떠돌이 주제에 여봐라. 저 건방진 놈부터 당장 끌어내라. 정현, 내 눈에는 내가 한낱 떠돌이로 보이느냐.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니라. 임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현은 순간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지요. 미친 자로구나.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놈을 끌어내지 못할까. 사병들이 임금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갓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그 초라하던 행색 뒤에 감춰졌던 범상치 않은 위엄이 드러났지요.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우렁찬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명이요. 모두 꼼짝 마라. 어사와 군사들이 물밀듯이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정현의 사병들은 모두 제압되었지요. 정현 대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명이라니. 그렇다면 당신은... 그래,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니라. 정현 대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없애려던 그 떠돌이 사내가 다름 아닌 임금이었다니. 대감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전하, 소신이 몰라 배웠나이다. 부디 목숨만은. 닥쳐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여봐라. 저 어린 것을 당장 풀어주어라. 군사들이 명월을 풀어주자 명월은 울면서 서구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라비, 명월아,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서구는 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그동안 쫓기고 숨죽이며 흘린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의 눈가에도 뜨거운 이슬이 맺혔지요. 오래전 잃은 벗의 자식들이 이렇게 무사한 것을 보니 임금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윽고 임금이 정현을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정현, 너는 오래전 충신을 역적으로 모함하여 죽이고 그 집안을 멸문시켰다. 그 죄를 인정하느냐? 그런 일 없사옵니다.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그것은 다 오래전 일이고 증거도 없는. 정현이 발뺌하자 임금이 서구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서구야, 내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을 이 자리에서 똑똑히 외거라. 서구는 앞으로 나섰지요. 그러고는 어릴 적 아버지가 남긴 말을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정연이 어떻게 없는 죄를 꾸며냈는지, 어떤 문서를 위조했는지, 거짓 증인을 어떻게 샀는지, 그 모든 진상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서구가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자, 정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어찌 그것을 그건 나와 그자밖에 모르는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정연은 저도 모르게 진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서구가 외운 것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지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그럼 저 대감이 충신을 모함했단 말인가? 천벌을 받을 자로다. 어린 것까지 볼모로 잡다니. 저 어린 것이 아비의 말을 여태 외우고 있었다니. 그 효심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정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대감을 향한 존경은 어느새 싸늘한 경멸로 바뀌어 있었지요. 임금은 다시 명월의 도투락댕기에서 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놀이개는 내가 오래전 그 충신에게 손수 내린 것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지. 이것이 이 아이들이 그 충신의 혈육임을 증명하는 증좌니라. 정연, 내가 그토록 없애려 한 이 남매가 바로 내가 죽인 충신의 자식들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정연의 위조는 낱낱이 드러났고 남매가 충신의 자식임도 증명되었지요. 궁지에 몰린 정연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저 아이들이 짜고 소신을 음해하는 것이옵니다. 전하, 부디 통촉하시옵소서. 아직도 발뺌이냐. 바로 그때 정연의 곁을 지키던 청지기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청지기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지요. 전하, 소인이 모든 것을 아뢰겠나이다. 대감은 오래전 그 충신을 모함하고자 문서를 위조하였고 소인이 그 일을 곁에서 도왔나이다. 위조한 문서의 원본도 소인이 감춰두었사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측근마저 등을 돌리자 정연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그 자리에 고꾸라져 통곡했지요. 아, 끝났구나. 다 끝났어. 임금이 마침내 준엄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정연은 충신을 모함하여 죽이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어린아이를 볼모로 잡은 천하의 죄인이다. 그 죄를 물어 삭탈관직하고 엄히 다스리라. 어명을 받드옵니다. 군사들이 정연을 오랏줄로 묶어 끌고 나갔습니다.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대감이 이제는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요. 구경하던 백성들은 통쾌해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저런 악적이 벌을 받다니. 어린 남매가 마침내 원수를 갚았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았어. 정연이 빼앗았던 백성들의 재물과 논밭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임금은 정연이 그동안 저지른 온갖 악행을 낱낱이 조사하여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쫓겨난 이들에게 모두 되돌려 주도록 했지요. 고을 사람들은 저마다 임금의 은덕을 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네. 그 무서운 대감이 사라졌으니. 임금님께서 친히 백성을 살피러 오시다니 이런 성군이 어디 계신가. 고을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동안 정연의 폭정에 짓눌려 있던 백성들이 비로소 활기를 되찾은 것이지요. 정연이 끌려간 뒤 임금은 서구와 명월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남매의 아버지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그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지요. 너희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역적이 아니다. 이 나라의 충신으로 다시 이름을 되찾았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 충신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다. 서구와 명월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자신들의 뿌리를 되찾은 것이니까요. 임금은 서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구야, 핏줄은 감출 수 있어도 참된 마음은 끝내 제 아비를 찾아가는 법이니라. 내가 그 험한 세월을 견디며
아버지의 말을 잊지 않았기에 오늘 이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참으로 장하구나. 임금은 남매를 궁으로 데려가 친자식처럼 거두었습니다. 후사가 없던 임금에게 이 남매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았지요. 궁에 들어간 남매는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명월은 좋은 옷을 입고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하루가 다르게 밝고 건강해졌지요. 그토록 자주 앓던 아이가 이제는 궁궐들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오라비,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이제 안 떠돌아도 돼. 그래, 명월아. 이제 우리는 어디로도 떠돌지 않는단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명월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구의 눈에도 임금의 눈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지요. 서구는 훗날 큰 인물로 자라나 나라의 기둥이 되었고 명월은 곱고 지혜로운 처자로 자라났습니다. 서구는 제 아버지가 그러했듯 강직하고 올곧은 신하가 되어 백성을 위해 힘썼지요. 사람들은 그런 서구를 보며 과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며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구는 이따금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성도 없이 누이를 업고 떠돌던 그 시절을요. 그리고 낯선 사내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아버지인 척해 달라 매달리던 그날을 말이지요. 한 번은 서구가 명월과 함께 예시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월아, 너는 그때 기억나느냐? 우리가 헛간에서 떨며 자던 그 시절 말이다. 조금은. 근데 오라비, 나는 무섭지 않았어. 오라비가 늘 곁에 있었으니까. 명월의 그 말에 서구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 험한 세월에도 누이가 오라비를 그토록 믿어주었다니 새삼 가슴이 뭉클했지요. 그래, 이제 우리는 다시는 떨지 않아도 된단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응, 나는 아버지가 참 좋아. 오라비도 좋고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옛날 주먹밥 한 덩이를 나눠 먹으며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던 남매가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때 붙은 그 소매자락이 실은 잃어버린 제 뿌리를 되찾아준 하늘의 인연이었음을 서구는 두고두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장터에서 만난 그 노파의 말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지요. 감춰진 핏줄은 언젠가 반드시 제 주인을 찾아간다던 그 말을요. 감춰진 핏줄은 언젠가 제 주인을 찾아가고 참된 마음은 끝내 제 갈 길을 찾아가는 법입니다. 아무리 험한 세월이 가로막아도 고든 마음으로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볕들 날이 오는 것이지요. 어린 남매가 그러하였듯이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